같이 나오는가요? 예. 예. 목소리 되나요? 예. 예, 반갑습니다. 시작은 뭐 2분 후에 하겠는데요.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현재는 이제 해양대학교에 그 산학연 그 교수로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제가 영국에서 그 스트라스클라이드라고 그 스코틀랜드에 있는 대학에 있다가 작년에 저 해양대학교에 그 국내 브레인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 전문가 초빙 프로그램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건축 쪽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 전공 분야는 이제 에너지 쪽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특히 이제 에너지 시뮬레이션하고 이제 건물용 에너지하고 혹은 이제 도시의 에너지 시스템을 이제 설계하던가 이제 플래닝 할 때 어떻게 이제 최적화하게 하는가. 그리고 이제 운영, 특히 이제 제로 에너지 건물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가라고 하는데 연구를 좀 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알려드릴 것들은 제가 이제 건물 에너지 쪽은 많이 했었는데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것부터 해가지고 아주 쉬운 거.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들이 그 개인의 소유여서 사실 접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 정부가 이 그 건물하고 이제 에너지 데이터를 그 일반에 공개하는 그런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서 굉장히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접근을 해서 간단한 계산만 해도 이 건물이 좋은 건물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 건물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그동안은 어떤 컨설팅 엔지니어나 이 전문가들이 건물을 이렇게 보고 판단해서 입력도 하고 프로그램도 짜고 해서 했었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죠. 근데 이 정부 포털 덕에 비용이 굉장히 줄게 된 거죠. 저로서는 굉장히 좀 놀라운 거고요. 영국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오픈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정보가 지금 정부가 공개 정보로 이렇게 다루고 있고 어떤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내용을 1시간 정도 진행을 할 때 내용은 첫 번째는 이제 건물 에너지 얘기를 다루는 거니까 도대체 이 건물 에너지 성능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가 그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아마 이걸 들으시면 이제 앞으로 어떤 건물을 보더라도 이 건물이 정말 많이 쓰는가 적게 쓰는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그거 이후에는 이제 데이터 수집에 관한 거, 특히 이제 건축 정보, 건축물 대장을 접근해 가지고 어떤 정보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소비량도 이제 월별 소비량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제가 볼 땐 이 월별 에너지 소비량, 각 건물별 에너지 소비량을 이렇게 모아서 오픈하는 건 전 세계 우리나라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 문제 때문에 절대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오픈하진 않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는요. 오직 우리나라만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건물 문제를 이제 우리가 다뤄서 보고 난 다음에는 최근에 많이 나오고 이제 태양광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옥상이나 이런데 특히 이제 옥상이죠. 그래서 이건 서울시에서 지금 개발한 웹사이트인데 서울 햇빛 지도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어느 건물에 가서 옥상에 얼마 정도를 설치해서 얼마만큼의 에너지 발전량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계산하는가 그러니까 예측이죠. 이거를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상 데이터, 기상청에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어떤 데이터가 있고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걸 이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이제 데이터 수집하는 거는 제가 웹사이트로 한번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한번 하는데
건축물 대장은 세움터라고 하는 곳에서 하게 되고요. 그거에 이제 로그인이 필요해요. 사용자.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아마 하셨으면 저랑 같이 한 번씩 가면서 하나당 한 5분씩 이렇게 하면서 뭘 누르고 이제 하는 것들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세하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이터 수집하는 것들이 다 끝나면 저희 같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팀이 이제 하나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는데 베스타라고 해서 빌딩 에너지 스크리닝 테스트 어파라터스라고 간단한 툴입니다. 엑셀로 사용하는 건데 이건 무료입니다. 사용도 무료이고 요거는 이제 건축물 대장이나 세움터에서 오픈된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만든 툴입니다. 요것도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고 나중에 관심 있으면 더 교육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도시재생 사업상의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요거를 하나의 영국 사례하고 우리나라 사례를 같이 하면서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방법은 제가 첫 번째는 이제 강의가 되니까 한 15분 정도는 건물 에너지 성능 평가법 기초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얘기 듣다가 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질문을 여기 채팅창에 해주시고 그 소화를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웹사이트에 가서 직접 제가 시범 보여주면 같이 따라서 하시면서 못 따라오시면 그냥 구경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뭐 베스타도 제가 시범으로 이제 보여드리고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나중에 건물 하나를 평가를 하던가 아니면 마을 전체에 대한 거를 한번 할 때 좀 사용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활용성 얘기인데 도시재생 사업상의 에너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도 얘기를 한 다음에 질의응답을 하면서 같이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건물 에너지 성능 평가법의 기초입니다. 저희가 이제 건물을 들어가면은 많은 에너지 소비원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우리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전등이죠. 여기 이제 전등, 뭐 요새는 이런 배경불은 안 쓰지만 형광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텔레비전이 있죠. 그 다음에 요새 뭐 냉난방 기기를 쓰는 게 있는데, 뭐 난방은 대개 보일러를 쓰게 되고, 냉방은 이렇게 에어컨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샤워나 목욕을 하기 위해서 뜨거운 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보일러가 또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먹고 이제 주방, 그러니까 음식을 하기 위한 가스불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에너지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제 소비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소비원들이 이제 보면은 가스는 어떻게 우리가 에너지를 측정을 하느냐, 또 전기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움직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성능 평가를 하느냐. 이제 에너지 공학적으로는 저희가 그동안 많은 그 단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로리로 많이 했어요. 열적인 거는.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평가를 하고 뭐 일 같은 경우에는 뭐 뉴턴 퍼 미터 혹은 줄 같은 걸로 했고 전기는 잘 아시듯이 와트 아워라고 킬로와트나 와트를 썼죠.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쓰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통일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만큼 쓰냐를 따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건물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국제적으로 쓰고 있는 거는 킬로와트 아워 이거를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쓰고 있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칼로리지만 나중에 킬로와트로 다 환산해야 되고 줄도 킬로와트로 아워로 이제 환산을 해서 이제 에너지로 이제 계산을 해 줍니다. 그래야지 서로 간에 평가가 되고 얘가 잘 썼느냐 못 썼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아셔야 될 거는 그 킬로와트 아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킬로와트 아워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건물이 있는데 어떤 집은 한 100평짜리 건물이 있고 어떤 집은 한 20평짜리 건물이기도 하고 이렇게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에너지를 많이 쓴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나쁜 놈이냐 그렇게 판단할 수 없잖아요. 많이 써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가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아마 정상화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거를 그 바닥 면적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이 에너지 소비량에 나누는 거죠. 에너지 소비량이 총 소비량이 있는데 거기에서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공간의 면적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마치 1인당 GDP 같은 얘기인 거죠. 단위 면적당 도대체 에너지를 얼마나 쓰니 요게 건물 에너지에서 다루고 있는 이제 에너지 평가의 표준 단위입니다. 근데 요거를 1시간별로 할 수도 있고 월별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합쳐서 연간으로 전체 1년간 썼는데 그 1년간 쓴 것이 바닥 면적당 단위 면적당 얼마인가. 요게 에너지를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에 대한 그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게 어떠한 에너지 얘기가 나와도 건물 에너지는 킬로와트 아워로 하고 그리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바닥 면적을 나눠야 된다. 그래서 킬로와트 아워 나누기 평방미터. 그 다음에 요거는 기간을 두는데 365일 1년을 기간을 둔다. 뭐 1년 12개월하고 10개월하고 이렇게 나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연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월별로는 따로 나누면 12개로 계절마다 이제 서로 비교할 수 있으니까 요게 있다는 거를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요거 이 단위를 앞으로 계속 쓸 겁니다. 앞으로 건물 에너지 얘기 나오면 계속 쓸 거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앞으로 한 30분, 50분 남았는데 앞으로도 이 얘기 쓸 거고 다음에 어떤 얘기 나와도 이 킬로와트 아워 퍼 스퀘어 미터 연간이라는 거는 계속 쓸 거니까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도대체 얼마만큼 그러니까 주택의 경우에 얼마만큼 써야지 많이 쓰는 거고 적게 쓰는 거냐. 이게 1000kg인지 2000인지 3만인지 이런 감이 안 오시잖아요. 이게 바닥 면적당 집이라 그러면 자기 평수에 바닥 면적당 도대체 얼마를 쓰나 요거를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평균치를 이제 나오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도 있고요. 여러 가지 건물의 유형에 따라서 하는 게 있는데 유럽에서는 이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럽 그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한국도 많이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게 유럽의 그 일반적인 건물의 그 현재 수준 요게 한 280입니다. 280 킬로와트 아워 스퀘어 미터 애뉴얼 그러니까 연간.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250에서 300 사이인 거죠. 그냥 일반 건물. 유럽은 아파트가 아니니까 한 300 정도 이제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좀 이제 건물의 기능이 이렇게 좋아져서 좀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걸로 가고 싶어. 그래서 1995년도 이후부터 지어지는 건물 그래 지금 한 25년 전인가요? 25년 전에 건물들은 약 150 킬로와트 아워를 대충 씁니다. 그리고 좀 더 에너지 절감적으로 해서 뭐 좀 신경 좀 쓰는 건물은 150 이하 정도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면은 우리나라 이거보다 더 적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파트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된 벽면이 그러니까 적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연간으로 바닥 면적으로 나눠서 계산할 때는 한 150 이하 정도로 나올 겁니다. 아마 대부분이 이제 전기료가 이제 있고 한 달에 한 3만 원 쓰시나요? 쭉 한 3만 원 쓰는데 여름에는 한 10만 원으로 올라갈 때도 있고 한두 달이 이제 그다음에 가스 쓰는 건 이제 다 합치면 한 150 정도. 근데 여기 밑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게 패시브 하우스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제로 에너지 하우스랑 비슷합니다. 제로 에너지 건물. 얘는 3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30 킬로와트 아워 퍼 스퀘어 미터 죄송합니다. 이 바닥 면적당 연간 사용량이 한 30 정도인 거죠. 그러면
여기 그 현재 수준이라고 하는 그 맨 왼쪽에 있는 거는 280 정도 되니까 280하고 패시브 하우스의 수준이 한 30 정도니까 10배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10%죠, 10%. 보통 쓰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10% 정도를 쓰면 저희가 패시브 하우스라고 명명을 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에너지 소비량이죠. 근데 이 특징이 또 뭐냐면 여기 이제 각각이 쓰는 것들을 보면은 가정 전력 것이 있고 환기 전력이 있고 급탁 난방이 있어요. 냉방은 없습니다. 유럽에서는 냉방 안 쓰고 있으니까요. 근데 보면 에너지가 절감되는 것들에 보면 다 난방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냉방 난방이 줄면 그 패시브 하우스까지도 거의 근접해 갈 수 있죠. 저에너지 패시브 하우스가 아니라. 근데 이제 패시브 하우스로 가려고 그러면 뭐까지 줄여야 되냐면 가정 전력에다가 환기 전력 이런 걸 다 줄여야 돼요. 근데 아니 텔레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줄여죠? 다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에너지 전력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 집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으로 생산을 하게 해가지고 이제 감쇄시키는 거죠. 상쇄시키는 거. 그래서 패시브 하우스에서는 항상 내부에 전력을 발전하는 기기가 있어야 됩니다. 뭐 우리나라도 지금 아파트에 발코니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넣으면은 그 정도 발전한 것들이 상쇄돼 가지고 전기 쓰는 것들은 이제 좀 줄일 수 있다. 근데 이 정도 되려면 굉장히 많은 전기가 이제 필요하게 되죠. 일반 상업용 같은 경우에 일반 건물도 이렇게 보시면은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건물, 조금 근대화된 건물, 아주 근대화된 건물, 그러니까 1, 2, 3, 4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1번이 좀 옛날 거, 4번이 그 현대식입니다. 현대식은 뭐냐면 바깥에 창문이 크고 커튼홀 구조에다가 내부에 에어컨도 빵빵하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도 있고 이런 데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보면 한 600 정도 나옵니다. 500에서 600. 아주 잘 에너지를 잘 쓴다 그러면 한 350. 이게 이제 현대 건물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아까 주택은 얼마였죠? 한 250 정도 나왔죠. 근데 상업용이나 이런 일반 업무용에서는 많게는 600에 가까이 되고 적게는 한 350 이 정도. 이게 이제 가장 잘 운영이 되고 있다면 300 정도에 이제 쓴다는 거죠. 이제 감을 좀 잡으시겠죠? 이 수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1000, 2000은 아닙니다. 1000, 2000 되면 정말 에너지 많이 쓰는 거고 건물은 바닥 면적당으로 보면 약 300에서 500 사이가 있고 그 안에서 이제 키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정말 제로 에너지로 건물로 가면 이 수준을 넘어갑니다. 이 수준이 넘어가서 그 100단위가 아니라 그 90단위 이하로 두 자릿수로 떨어집니다. 저희가 이제 가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90단위 이하 단위로 가는 거죠. 정부의 제로 에너지 건물에 이런 것들은.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건물의 기본적인 그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간단히 쉬어가겠습니다. 없으시나요? 예, 그러면 그 질문 없으시면요. 예. 패시브 하우스에 대해서 설명해 달래요. 네. 그러니까 패시브 하우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용어 자체는 독일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패시브 하우스. 하우스라고 하는 건 독일말로 이제 집이라는 보다는 건물이라는 게 되는 거고. 원래는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많이 썼던 거는 이제 패시브 하우스 이제 얘기를 했던 거는 이제 독일에서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얼만큼 줄일 수 있느냐 열심히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거냐. 왜냐하면 성능이 높아지면 가격이 높아지니까. 근데 이 패시브하우스라는 그 이름을 만든 패시브하우스 협회가 있고 어떤 교수가 이름을 졌는데 한 90%까지는 우리가 시장에서 건축 시장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한 10% 정도까지 떨군 거. 그렇게 되면 이제 정량적으로 뭐냐면 일반 건물에 비해서 에너지 소비량이 90% 이상 절감이 되는 건물을 패시브 하우스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그게 90%가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게 단열이 굉장히 높아져야 되고 내부에서 그 차가워지나 아니면 뜨거워진 공기가 나갈 때 그냥 버려지면 안 되니까 이게 열 회수 장치도 필요하고요. 창문이 아주 고도화된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건들이 갖춰져서 궁극적으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아까 보였듯이 30kWh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걸 우리는 패시브 하우스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 패시브 하우스란 말이 이제 영국 쪽으로 넘어가니까 이게 독일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 쪽에서는 독일 말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제로 에너지 건물이라고 또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제로 에너지 건물 패시브 하우스는 기술상으로는 거의 같은 거고 패시브 하우스가 워낙 먼저 브랜드화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에너지 절감형 주택이나 건물을 얘기할 때 패시브 하우스란 말을 쓰게 된 거죠. 근데 뭐 유럽도 이제 영국하고 독일, 프랑스의 이 알력이 있잖아요. 근데 영국에서는 이제 제로 카본 건물 혹은 제로 에너지 건물이라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됐고 유럽 전체에서는 패시브 하우스란 말을 안 쓰고 제로 에너지 건물이란 말로 요새는 좀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개념도 패시브 하우스는 90%까지 절감이 된다라고까지만 했고 제로 에너지 건물은 완전 그 넷제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소비를 해도 내 부지에서 전력을 생산한 것이 서로 상쇄돼서 제로가 되면 즉 넷제로가 되면 제로 에너지 건물이라고 하자. 이게 좀 더 좀 강화되긴 걸 하죠. 그래서 패시브 하우스가 90% 절감, 제로 에너지는 수요와 그 발전이 상쇄돼서 넷제로 에너지인 건물.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지금 딱 안 떠오르시면 가지고 계셨다가 나중에 또 하시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 원래 하기로 했던 가장 메인 것들 우리나라 정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들이 과연 어떤 게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갔으면 좋겠고 화면 전체로 좀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목소리만 나오면 되고요. 이거를 파워포인트는 아마 보셨을 텐데 들어가는 웹사이트 주소는 open.eals.go.kr 여기 가시면 지금 건축 데이터 개방이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이트는 그 데이터를 갖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되죠. 저도 이제 등록을 했고 이제 로그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니면은 데이터를 받기 못합니다. 모든 정부 웹사이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해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이전에 한번 시도했다가 지금 다시 하시는데 이런 화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중 로그인 또는 비정상적 창닫기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게 있으면 웹 브라우저를 전부 다 클로즈 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올리는 거죠.
어떤 이유 때문에 이 포털 사이트에서 로그인이 오래됐던가 아니면 로그아웃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저런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완전히 익스플로어를 끈 다음에 로그인을 다시 하셔야 돼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러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게 나오는데 이 개방 서비스에 가셔서 위에 유형별 건축 데이터라고 하는 이 링크를 누르십니다. 좀 시간이 걸리네요. 여기 네트워크에서 접속을 많이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예, 유형별 데이터가 건축 데이터가 나오죠.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은 원시 데이터 맞춤 검색 밑으로 이렇게 몇 가지 항목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건축 인허가, 주택 인허가, 건축물 대장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희는 건축물 대장과 건물 에너지 이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이렇게 가면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 건물이 어디에 있고 어떤 걸로 지어져 있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표제부를 먼저 가보면요. 여기에 이제 주소가 넣게 되어 있는데 제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건물 하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청년빌딩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게 왜 이 청년빌딩을 제가 골랐냐면 이 건물이 옛날 건물이었다가 최근 2, 3년 전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의 제로에너지 건물의 인증을 받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즉 패시브 하우스 기준이 된 건물이죠. 예전에는 에너지를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은 에너지를 좀 적게 쓰는 곳이고 또 이 건물 소유주가 건물 에너지 이 컨설팅하는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데이터를 공유해도 뭐라고 안 할 것 같아서 이걸 지금 제가 쓰고 있고 여기 맞춤형 항목 조회를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건물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니, 주차장은 몇 개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습니다. 근데 다 필요 없고 일단 우리가 필요로 한 거는 연면적이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몇 층이지, 뭐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거. 그래서 여기서 뭐 대지 위치하고 이제 구조 코드, 얘 건물이 콘크리트인지 뭔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연면적 여기 있죠. 연면적이 얼마이고 대지 면적이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건축 면적 뭐 이 정도. 그다음에 층수. 여기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나오는데 이런 길 받았는지 한 번 더 이제 보고요. 그다음에 지상 층수, 그다음에 지하 층수 몇 층짜리인지 이제 궁금하시겠죠?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나왔죠? 요 밑에.
그러면 여기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건축 면적은 한 220 평방미터, 연면적이 1348. 그러니까 건물이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고 높이가 약 한 20m, 한 19m이고 층수가 6층짜리 겁니다. 지하 1층과 6층짜리. 보통 강남에 가면 이 앞에 거리 말고 뒷거리, 그러니까 큰 대거리에서 들어가 있는 건물이 대부분 이런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도시재생을 할 때에도 이제 상업 건물들은 사이즈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10층 이하이고 그리고 이제 한 2, 3천, 1000평방미터에서 한 3000평방미터 요 사이에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필요로 한 거는 연면적이잖아요. 이 연면적에 1348, 요걸 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메모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건물 전체인데 층별로는 없을까? 층별로도 있다. 층별에 도대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제공해 줍니다. 대단한 정보입니다. 이건 강남구 역삼동 790에 10.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은 한 8개층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만 한번 선택해서 보겠습니다. 층 번호명, 층 구분, 면적, 용도도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이 층별로 도대체 어떤 식의 형태의 이 업무 시설이 있는지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은 지하 1층부터 6층까지 쭉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뭐 사무소가 있고, 지하 1층엔 체력 단련장하고 근린생활시설이 이제 있다. 나머지는 이제 사무실이고, 뭐 2, 3층에는 이제 제조업소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가보면은 제조업소는 아니고 이제 설계 사무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소들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건물이 어떤 식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종교 시설도 있어요. 뭐 어떤 거는 10층짜리 있는데 그 안에 이제 교회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당구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거는 이제 건물 에너지. 이 건물에 도대체 에너지가 얼마나 쓰느냐, 이제 그것도 이제 나옵니다. 이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절대로 안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나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똑같은 그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한번 월별 에너지 소비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삼동 790에 10. 금년도는 8월까지 있으니까 작년 거를 해볼게요. 12개 다 나오는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전기 에너지를 이제 검색합니다. 이제 보시면 전기 에너지가 나오죠. 주소 나오고, 요것도 저희가 필요한 것만 한번, 뭐 주소 같은 거 다 아니까 빼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용량이니까, 그러니까 사용 연월하고 사용량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 1월 달부터 12월까지 차례로 돼 있죠. 작년에 전기 에너지 쓴 게 13,560, 그 다음 11,000 얼마, 7714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죠. 보면은 1, 2, 3월에 좀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7, 8, 9 많이 쓰잖아요. 가장 잘 안 쓰는 게 이제 4, 5월 달은 이제 7,800 이렇게 나오고, 한 반 정도 쓰고 있네요. 그러니까 제일 더웠을 때 이제 8월 달에 쓴 게 13,000이니까 춘추에는 이제 한 50% 쓰고, 겨울하고 이제 여기에는 많이 쓰는 거죠. 한 15,000.
근데 이거를 이제 바닥 면적당 그 건물이 들어서 있는 연면적으로 나누면 합쳐서 나누면 얼마 쓰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럼 가스는 있을까? 근데 가스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가스도 찾아가서 강남구 역삼동 790 예. 10 작년 거로요. 여기도 꼭 필요한 것만 뭐죠? 사용 연월하고 사용량 이게 저 고르면 밑에 딱 나오죠. 이 가스량이 지금 851 아주 작게 했습니다. 거의 안 쓰는 거랑 같죠? 지금 보시면은 70일. 그러니까 보일러를 하나 돌리고 있는데 그럼 저희가 2016년도 거를 한번 볼게요. 2016년도 거를 2016년도 거를 보면 1월 달에 11,116이 나옵니다. 아까 1000이 안 됐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건물이 2017년도쯤에 그 리모델링 합니다. 그린 리모델링으로 해서 보일러로 난방했던 거를 전부 EHP라고 하는 그 에어컨으로 바꿨어요. 이게 아마 LG 시스템 에어컨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각 층마다 난방도 그러니까 힙펌프로 하고 있고 냉방도 힙펌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쓰고 있는 건 2019년도 그다음에 금년도부터 쓰는 가스 에너지는 거의 안 쓰는 거죠. 지금 가스 에너지가 100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급탕용으로만 살짝 씁니다. 근데 이런 거 데이터를 보면 이 건물이 어떠한 그 이력으로 움직이는가를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급탕의 요 내용을 보면 몇 명이 쓰고 어떤 데 쓰는 것까지도 추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민감한 정보인 거죠. 이게 만약에 일별로 나가던가 아니면 시간별로 오픈이 되는 순간 이 건물 각 층의 생활 패턴까지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런 정보를 이렇게 오픈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도 월별 정도 이 정도만 국가의 뭐 이런 걸 위해서 오픈을 하고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의 그 에너지들은 그 필요한 사람만 자기 사용자만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한전에서는 전기 소비량을 그 시간별로 15분 간격으로 제공해 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요. 그 사용자만이 이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정보 인프라는 여러분들이 로그인만 해서 들어가더라도 쉽게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건물, 여러분들 지역의 어느 건물, 그러니까 를 가도 주소만 알면 안에 뭐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에너지 소비량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게 지금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사이트이고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사이트가 이 햇빛 지도입니다. 아까 그 건물에도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량도 많이 줄었지만 그 옥상에 그 태양광도 설치되어 있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 정도 할 건가? 실제 데이터는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는 아니고 여기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데 가면은 대체 내가 이걸 설치하면 얼마나 할까? 그래서 그 사이트가 이 솔라맵 서울.go.kr 이 솔라맵이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가면 태양광 발전량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면 지도가 이렇게 딱 뜹니다. 지도가 이렇게 딱 뜰 때 아까 그 건물을 가볼게요. 서울특별시 역삼동이라고 했었죠. 강남구 역삼동. 고 가면 역삼동이 나옵니다. 이거는 주소로 이렇게 찍어서 나오진 않습니다.
그 동에 이거를 지도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옆에 여기 가운데에 로그인 이게 있는데 요건 아마 무슨 에러인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옆에 보면은 햇빛 지도라는 걸 이렇게 눌러주면 잠깐만요. 햇빛 지도로 나중에 생활 지도 말고 아까 그 역삼동의 청년 건물을 저희가 한번 제가 볼게요. 이 건물이 역삼역 바로 옆에 좀 들어와서 두 번째 골목에 가면 있습니다. 요 건물인데요. 요 가운데 블루헨즈 역삼전 요 건물인가? 네. 제 기억엔 여기였어요. 요거에 옥상을 한번 이제 볼게요.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 시뮬레이션을 그래서 이 옥상에 도대체 얼마 정도의 태양광 발전이 되는지 이제 이렇게 싹 계산해서 나옵니다. 요 건물인데요. 요 건물. 여기 보면 지붕 면적이 나오는데 약 239다. 이 건물은. 근데 태양광을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그 면적이 한 60% 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면적은 그렇지만 거기에 뭐 이제 기계 시스템도 있고 뭐 어떤 경우에는 수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설치 각도가 나오는데 0은 남쪽이라고 보고 뭐 지금 거의 남쪽이라고 봐야 되죠. 아니면 더 정확히 하고 싶으면은 여기처럼 이제 마이너스 10도라고 이제 입력을 하면 설치 각도는 이 건물에 제가 가봤더니 25도로 이렇게 끼우지는 않고 거의 평평하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0도라고 봐야죠. 0도. 그리고 태양광 모듈은 요새는 뭐 25%까지 나온 것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인버터나 아니면 배선상의 이제 손실로 인해서 보수적으로 한 18%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계산이 되죠. 월별로도 이렇게 나오고. 근데 보시면은 여기도 알겠지만 가장 햇빛이 발전이 많이 되는 건 6월, 7월, 6월, 5월입니다. 5월, 6월. 봄이 가장 좋습니다. 7, 8월 달은 이제 생각보다 낮죠. 태양이 많은 것 같은데 7월 달에는 이제 그 장마가 있고요. 8월에도 이제 그 아주 무더위가 있는데 이 무더위 때 그게 좋지 않습니다. 이 무더위 때 효율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서울의 모두 거의 대부분 지역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뭐 눈도 있고 그러니까 낮고 11월, 12월은 이제 고도각이 낮으니까 낮고 가장 좋은 거는 선선하고 햇빛이 창창하고 비가 안 오는 5월 혹은 6월 이게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요걸 전체 에너지 그 생산량이 나오죠. 연간 15,661 kWh per year. 그러니까 연간 이렇게 나온 거니까 요건 또 메모를 또 따로 해서 어떤 이 건물의 소비량하고 이 생산량을 한번 상세해 보면 이게 패시브 하우스인지 아니면 제로 에너지인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이트 정부에서 공공 데이터로 오픈하는 게 기상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상 데이터가 이제 왜 필요하게 되냐면 에너지를 소비를 해서 소비량이 나왔는데 한 2년 전에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때의 전력 소비량하고 금년도의 전력 소비량 비교하면은 너무 안 맞잖아요. 금년에는 장마가 심해서 에어컨도 많이 안 틀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건물에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 건물은 금년도 데이터를 사용하고 저쪽 딴 건물은 2년 전 건물을 사용한다면 그래가지고 니네 건물이 에너지 소비량이 적은 건물이네 이렇게 상을 받던가 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형평성을 위해서
노멀라이즈 한다고 그러죠. 이게 좀 조정하는 거. 그게 이제 기상 데이터 가지고 합니다. 기상 데이터가 월별 기상 데이터가 얼마나 되느냐. 그때는 덥지 않았냐. 이제 이런 것들. 근데 다행스럽게도 또 이 기상청에서 각 시도별 온갖 그 기상 데이터들을 다 제공해 줍니다. 실시간도 있지만은 얼마나 디테일하게 그 제공해 주냐면 시간당으로도 줍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필요로 하는 거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월별로 하게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서울시, 서울특별시는 이 기상 데이터는 서울 지역의 이제 관악산 쪽하고 서울 어느 지역, 그러니까 기상청 그 센터가 있는 곳에 이제 합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이제 공항 근처에 많이 했어요.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해야 되니까. 근데 최근에는 어떤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 어떤 지역을 정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관악산, 일단 관악산이나 서울이 어느 실제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그다음에 오른쪽을 보면 지면 온도가 있고 뭐 지중 온도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한번 지면 온도 그것만 한번 보겠다. 습도도 있고 일사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요거를 시간 자료가 아니라 월 자료로, 월간 얼마 나오냐로 금년도 것만 한번 보죠. 1월부터 8월. 검색 선택된 요소. 기압이 아니라 평균 기온으로 해보죠. 조회. 자, 그러면 이제 요 밑에 평균 기온이 나오는데 왜 안 나올까요? 월 자료가. 일 자료로 해볼까요? 기온, 평균 기온, 조회. 2월새 너무 많아서 그런가? 서울로 하고 평균 기온 조회. 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일별로 서울의 데이터로 평균 기온 보면 금년도 2월 4일 날은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1.6이었다는 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이거를 뭐 텍스트 파일이나 엑셀 파일로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그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 사이트, 건축물과 에너지 데이터들을 이제 볼 수 있는 사이트고요. 저희가 이 데이터들은 그냥 개별적으로 볼 수도 있고 파일로, 아주 큰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텍스트 파일을 아주 큰 걸 받아가지고 이 엑셀 프로그램으로 건물 에너지를 이렇게 평가하는 툴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스타라고. 이제 요거를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있고 뭘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이거는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실제 측정하고 있는 그 것들인데, 허가일이 이제 1997년, 그러니까 거의 한 25년 전의 것들이죠. 여기 보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건물의 성능이 아마 이 정도는 될 거다. 건물의 단열 성능이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건물 대지 면적, 연면적, 이 건폐율 이거 다 나옵니다. 근데 이걸 직접 칠 필요가 없고, 저희가 이 툴이 그 건축 데이터에서 파일을 다 받아가지고 이 안에다 놓고 검색을 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툴을 사용하게 되면 주소만 넣어주면
여기 이렇게 딱 정리해서 이렇게 보고서처럼 이제 나와주는 거죠. 층수는 지상 층수 7층이고 지하 2층. 이거는 이제 뭐냐면 건축대장에 있는 그 표제부를 가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다만 그 건축대장에 안 나와 있는 건 도대체 에너지를 시스템을 뭘 놓고 하느냐, 보일러를 하니 아니면 이 내부에 콘벡터가 있니 이런 디테일한 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직접 가셔서 인터뷰나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존별로도 이게 존이 이제 각 층별로 이것도 사이트에 건축 대장에 있는 데이터를 다 가져옵니다. 다만 도대체 조명을 뭐로 할 거냐 하는 것들은 이제 가서 직접 보고 이제 입력을 하면 되는 거고, 에너지 데이터 입력도 직접 다 하실 필요 없어요. 이게 건축 대장에 있는 거에 에너지 데이터가 서울시 거 몇백 메가짜리가 딱 있습니다. 그걸 가져와서 업무용 건물을 이렇게 놓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해 줍니다. 근데 건물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건물이 없는 경우는 직접 입력을 하고, 이 정도만 하면 그 에너지 성능 데이터에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죠. 얼만큼 연간 얼마 썼다. 이게 얘가 제어는 잘 돼 있고 잘 쓰고 있느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걸 좀 더 바꾸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지금은 LED 있고 다 좋은데 내가 창문을 좀 더 좋은 걸로 바꾸고 싶어. 그 다음에 단열성이 아주 좋은 걸로, 패시브 하우스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개선 사항이 이제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뱀스라고 뭐 냉난방을 중앙 제어가 아니라 내가 제실자에서 아주 고도의 제어를 할 수 있는 걸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또 그게 반영돼 가지고 에너지가 더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그린 리모델링 혹은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어느 건물을 리모델링 할 때 어떤 식의 기술 옵션을 주면 에너지를 적게 쓰는가. 물론 이제 태양광도 있습니다. 태양광도 이 데이터, 이것도 햇빛 발전소에서 나온 데이터를 그대로 넣은 거죠. 그러면 발전 사업을 할 경우에는 돈이 얼마 절감이 된다던가, 보니까 이건 900만 원 정도가 나오네요. 모든 아주 좋은 옵션을 했을 경우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걸 그대로 이제 보고서로 쓸 수도 있는 거고. 네. 일단 그 사이트와 베스타에 관련된 것들은 이 정도 정리를 하고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네, 태양열 질문 있었습니다. 태양열도 그렇게 잠재량이나 이런 아까 솔라맵 같은 지도가 있나요? 태양열은 없습니다. 근데 햇빛 발전, 그러니까 햇빛 맵에서 주는 정보가 뭐냐면 그 일사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계산을 간이식으로 할 수 있죠. 얘가 이제 에너지 소비량, 그러니까 어떤 옥상이 있는데 그 옥상에 일사량이 얼마 들어온다, 얘가 주던가, 혹은 태양광이 우리가 18%로 계산했잖아요. 그러니까 18% 계산을 태양열이 아마 60에서 70%가 나올 겁니다. 그 태양열의 효율을 계산해 줘서 간접적으로 계산하면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햇빛 맵에서는 태양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데이터 자체가 태양광의 그 자원을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응용해서 그 건물에 태양열을 넣을 때는 얼마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 있나요? 비용이요? 패시브 하우스 신축하게 되면 일반 건축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드나요? 네, 예. 그린 리모델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리모델링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로 이제 가는데, 정부에서 지금 현재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기술이 도입됐을 때 단가를 이제 계산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그 바닥 면적당으로 계산해 줘요. 그러니까 좋은
창문을 다 바꾸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걸로. 그러면 거기에 시공비하고 재료비 이걸 다 하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LH 공사에서 자기네들이 공사하면서 했던 데이터를 기준으로 바닥면적당 얼마라고 해서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 에어컨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태양광을 넣는다던가 이 기술에 따라 다 비용이 다릅니다. 물론 굉장히 높고요. 패시브하우스 기준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뭐 제로에너지 건물 형태로 간다면 당연히 이제 높아지겠죠. 근데 어느 한 기술만 도입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정말 패시브하우스적으로 90% 이상을 절감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다양한 기술을 다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전히 열려 있나? 닫혔나 본데 뱀스도 넣어야 되고 모든 노가에서 한 뭐 80% 이상을 절감할 수는 있죠. 그때 비용은 얼마 정도냐? 그거는 바닥 면적당 나와 있는 거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거랑 얼마냐라고 한다면 글쎄 10배 이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똑같이 단열재를 넣고 바꾸는데 좀 더 기준을 높으면 얼마 될까요? 그러면 한 2배? 그거는 기술마다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을 써야지 같은 가격에 더 좋은 에너지 효과를 있느냐,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스타 툴이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쓰게 되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건물에서 에너지 소비에 크게 좌우하는 거는 창문입니다. 창문을 잘 바꾸면 거의 손해 보지 않고 굉장히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에너지 절감형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조명 기구를 바꾸는 거죠. LED로 바꾼다던가. 그 다음엔 뱀스가 그래도 운영적인 면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 대비 효과가 좋습니다. 보일러를 바꾸는 거 글쎄요. 그러니까 한 80% 나오고 있는 보일러를 똑같은 보일러로 90% 나온다. 크지는 않습니다. 요새는 최근에는 난방을 보일러를 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건물마다 이제 다르고 건물이 어떤 에너지를 많이 쓰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이제 추천하는 게 다른 거죠.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전문가들의 영역이고 그 전에 한번 예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베스타를 사용해서 한번 몇 개를 이렇게 해보면 되는 거죠. 예. 다음 질문이 없으시면. 개인 아까 세움터 같은 곳에서는 일반 개인 단독주택 같은 것도 다 그런 에너지 정보가 나오나요? 제가 알기로는 단독주택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털이 우리나라가 700만 동이 있습니다. 등록된 건축대장에 등록된 게 한 700만 동이 있는데 그 1동이 아파트 하나 혹은 그 단독주택 하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로는 가가호호도 제가 어디서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공개되느냐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모르겠고, 왜냐하면 그 지금 에너지공단이라는 쪽에서 내 아파트를 그러니까 매매하고 팔 때 에너지가 등급이 좋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그 부동산 시장에서 이게 주기 때문에 그거를 표시제로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 워낙 민감해서 실제로 그것을 아직은 적용하지 않는 걸로 보는데, 적용하려고 했다는 거는 데이터는 지금 현재 있다라는 거겠죠. 제가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 가서 건축대장에서 아파트 호수를 치고 한번 해보시면 아마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3분 정도 시간이 있어서 마지막에 우리 데이터 나온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 사업에서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활용할 거냐. 보시면은 이제 한국 도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층 아파트도 있고 저층도 있고, 그다음에 그 건물에 뭐 이런 식의 뭐 백화점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물들이 있고 옆에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도시재생을 한다던가 할 때 어떻게 에너지적으로도 개선을 하면서 갈 거냐. 태양광으로 하는 것들 외에는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러니까 풍력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태양광인 경우에는 아파트, 여기처럼 건물처럼 옥상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좀 생각하는 건 그 연료전지가 있습니다. 이게 연료전지는 신에너지로 이제 보고 이제 많이들 이제 설치를 하죠. 이 설치 의무 용량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도시재생 사업에서도 연료전지를 고려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론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실제 설치 국내 설치 사례인데 저쪽 경남 지방에 있는 그 찜질방입니다. 겐지스 찜질방인데 이름이 겐지스예요. 그러니까 100kg짜리 두 가지 그 연료전지를 쓰는데 후지츠 걸요. 근데 여기를 어떻게 썼느냐?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 지원받는 돈도 없이 그냥 본인들이 민간 사업자가 자기네 겐지스의 뜨거운 물 만들기 위해서 이걸 도입을 한 겁니다. 근데 도입했는데 그 상업성이 있다는 거죠. 저도 이걸 보고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 간단히 여기서 보면 이 표에서 봐도 전기 판매 수익이 한 연 2억이 나오는 거죠. 100kg짜리를 설치했을 때 여기는 이제 200kg짜리를 설치했는데 찜질방 사우나에. 근데 이제 비용 나가는 비용 도시가스가 한 1억 정도 들어가고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한 4천만 원. 그다음에 이거 대출금 갚아야 되는 게 또 한 5천만 원. 2억이 벌지만 2억 다 나가요. 그런데 열 공급을 하잖아요. 이 열 공급이 그동안 보일러로 했던 건데 그것이 도시가스로 하니까 이 열 공급 수익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목욕탕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것들은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앞으로 뭐 더 좋은 지원책이 나오고 그러면 이득이 나오고 있죠. 이제 이런 건물의 건축 형태와 에너지를 보면 어떤 걸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도시 재생의 차원에서. 이거는 이제 글라스고 영국 제가 있던 곳의 한 예인데요. 스프링번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아주 그 지역이 조그만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보면 한 1개 9. 근데 여기 보면 여기도 이제 건물이 어떤 유형이 있고 이런 게 쭉 나오는 거죠. GIS를 써가지고 했는데 저희 그 한국에서 나오는 것처럼. 근데 요게 이 건물을 이렇게 치면 여기는 몇 층짜리고 뭐 있고 주소가 어디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 데이터가 뭐가 있냐면은 전기하고 뭐 열하고 그러니까 가스하고 얼마나 쓰는가 그런 것들이 분포도가 이제 나오죠. 이제 그리고 나서 가스하고 열이 있고 이 건물이 어떤 형태이고 이러면 이런 GIS나 이런 그 맵 사용하는 툴로서 어디 구가 어느 동이 그 연료전지 넣기에 가장 좋을까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파란 쪽은 괜찮고 빨간 거는 그거 넣어봐야 그 큰 효과가 없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 건물 형태와 에너지 소비량들을 다 합친 걸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얘기 많이 도시재생 사업도 나오고 그러지만 최근에 나오는 게 이제 생활 SOC 연계형 사업, 인프라 사업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동네에 마을 사랑방이 있고 뭐 목욕탕이 있고 그런데 그 목욕탕을 뭐 에너지 허브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이제 마을 전체를 이제 제로 에너지화 하는 거 이런 건 어떨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도시재생 사업을 해야지만이 땅을 파가지고 이제 물도 뜨거운 물도 이제 보낼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했을 때 이제 누가 이득을 볼 거냐, 누가 출자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사업 모델로 저희가 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시민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거냐, 이런 걸 할 때 시민들한테 어떤 수익을 줄 것이고, 물론 단지 에너지만 판매해 가지고는 안 되니까 마을 관리나 환경 보건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을 조합이 그런 걸 하면서 에너지 관리도 하고 그러면 그 인컴이 좀 생기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연료전지가 우리 동네에 와서 난 싫어 뭐 이런 그 시민
정책 저항들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활용성들을 생각해보고 오늘 수업 내용은 거의 다 여기서 다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에 한두 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이 지났네요. 이 도시재생에너지 컨텐츠라는 분이 우리 신근정 선생님이죠. 맞춰도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 나가고 네, 강의 잘 들으셨나요? 잠깐 이제 저희가 실시간 강의는 이제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사전 녹화된 강의 영상을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잠깐 쉬셨다가 좀 이렇게 저희가 사전에 강의 시작하기 전에 보내드린 링크에 따라서 2강과 3강, 4강 세 개의 강의를 들으시고 6시에 저희가 보내드리는 그 설문지 링크에 따라서 이제 출석 체크를 해주시고 설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오늘 강의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그 설문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그리고 2강과 3강과 4강은 녹화 영상이라서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하기 어렵거든요. 그때는 오픈 채팅방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오픈 채팅방이나 이제 설문지를 통해서 실시간 그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취합했다가 강사 선생님들한테 보내드려서 답변을 받아서 다음 주에 또 쉬는 시간에 저희가 이번 주 질문을 다시 답변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 드리고 또 이제 모았다가 다음 주에도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드릴 테니까 오픈 채팅방과 이제 그 설문지를 통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